국내 종합병원에서 항생제도 소용없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 CRE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고혈압 치료를 받던 환자가 일반 병실에서 감염된 건데 급속도로 퍼지는 CRE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 처음 0.7명대로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홍콩 다음으로 낮은 건데 OECD 회원국 중에선 8년째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카페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법의 허점을 노려 단속을 피하고 청소년들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흡연 카페 잠입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르죠. 2017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고도 이 슈퍼박테리아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박테리아 중에서도 가장 강한 건 CRE라는 균입니다. 최후의 항생제라고 불리는 약도 듣지 않아 붙여진 이름인데 이번 환자에게는 치사율이 최대 50%가 되는 감염병이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최근 서울 보라매 병원에서 CRE 감염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방역당국은 같은 병실 CRE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감염병이지만 격리 조치 등 매뉴얼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인아 기자입니다. 87살 김모 할머니는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찾았던 서울대 보라매 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 감염 판정을 받은 겁니다. 김 할머니가 감염된 세균은 CRE,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바이러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균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주요 장기와 혈액으로 번지면 치사율은 50%를 웃돕니다. 마땅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어머님 모셔가서 치료를 받아갔지 전염병을 걸려서 그 죽으러 간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병이 있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방역당국은 김 할머니가 입원 당시 5인실에 함께 있던 다른 환자에게 감염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CRE는 강한 전염성 때문에 1인실 격리가 필수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환자의 감염이 확인된 뒤에도 김 할머니는 그대로 다인실에 머물렀습니다. 병실 소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도 항의가 이루어진 뒤에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거 결과 나오냐고 주치의사한테 물어봤거든요. 주치의사가 전에 말씀하신 개인정보 관리 때문에 이걸 알려줄 수 없다. 거절당하죠.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퇴원시켰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한 달 가까이 지나서야 통보받았습니다. 저희가 퇴원 환자는 기록을 열어보면 안 돼요. 개인정보법에 위반되거든요. 양성 나왔네? 알려드려야겠다. 이게 되는데 퇴원을 해버리면 이 환자 기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이에 대해 보라매 병원 측은 김 할머니의 감염 시점이 불분명한 만큼 병원 내 감염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감염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병원 내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감염 경로와 함께 확진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병원에서의 대처는 아니하지만 최근 국내 CRE 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5배가 넘게 늘었는데 특히 코로나19 영향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이한주 기자입니다. CRE는 병원에서 환자 간 빠르게 전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접촉으로 감염되는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환자가 나오면 코로나처럼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추적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선 책임지기가 실질적으로 힘듭니다. 저희가 뭐 책임을 져주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이 균을 가지고도 다 퇴원을 하셔가지고 집에서 다 일상생활 하시는데. 그 사이 확진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7년 5,700여 명이던 환자는 지난해 5배가 넘는 35,534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가파릅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항생제 처방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 등에서 2차 감염을 막는다며 항생제 처방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관찰된 건수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에 훨씬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많이 증가하는 CRE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항생제 처방은 OECD 대비 40% 이상 많았습니다. 결국 이대로면 CRE가 코로나와 함께 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습니다. 0점대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한데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새로 태어난 아이는 24만 명인데 20년 전의 반입니다. 현실화되는 저출산 충격은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입니다. 10년째 운영하다 오늘 폐업한다는 한 가정 어린이집. 원생이 점점 줄어 월세 내기도 힘들어진 게 이유입니다. 여기서는 그 세를 가지고서는 타당하지 않으니까 자들 감당을 못하는 거죠. 일을 하는 학부모는 난감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렇게 폐원 통보를 받으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최근 4년간 전국 어린이집 5곳 중 한 곳이 이렇게 문을 닫았습니다. 당연히 문을 닫은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다음 달 폐교를 앞두고 있고 내년엔 도봉고등학교가 서울 일반계고등학교 중 처음으로 문을 닫습니다. 정부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는 없었던 겁니다. 그 사이 청년들 사이엔 결혼을 미루는 문화도 퍼졌습니다. 일단 먼저 월급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당장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좀 많다고 생각해요. 결혼과 출산을 정부나 주변에서 계도하면 역효과가 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부모나 지인이 결혼하라고 재촉했을 때 더 하기 싫어졌다는 응답이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응답의 2배였습니다. 결국 결혼하고 싶고 아이 낳고 싶은 사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선인 겁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죠. 1960년대는 아이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년층이 많은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역삼각형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보일수록 고령사회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커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 다시 말해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면서 이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층은 더 많아집니다. 204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61명을 부양하게 돼서 노년 부양비가 세계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도 나빠집니다. 한 연구기관은 인구 감소로 현재 2%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7년 뒤엔 2030년대 0%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심으로 10년, 20년 뒤가 걱정입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비상인 건 아닙니다. 가까운 중국과 일본도 모두 비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AI가 남녀를 연결시키고 있고 중국에서는 탈모가 없는 대졸자들의 정자 기준 운동을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도쿄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차례로 보도합니다. 지난해 중국 출산율은 1.18명입니다. 출산율이 계속 줄어들더니 대기근 이후 6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중국 인구가 줄었습니다. 인구 감소로 돌아선 건 중국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습니다. 인구가 줄면 노동 경쟁력이 약화되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집니다. 중국에선 2028년이면 중국 GDP가 미국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인구 감소로 미국을 추월하기 힘들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중국 정부는 출산하면 약 100만 원, 보육료 월 10만 원 등 각종 지원금을 내걸고 있습니다. 심지어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에 탈모가 없는 남성만을 상대로 정자 기증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값이 급등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출산 기피 현상을 되돌리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1.3명입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80만 명 아래로 떨어질 거란 우려가 나올 정도로 저출산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정부 예측보다 8년이나 빨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 사회를 벗어나고 경제 부활로 국제적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오는 4월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 어린이 가정청을 출범시키고
소득이 따라주던 아동수당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도쿄도는 결혼을 원하는 남녀를 인공지능으로 연결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재원 마련이란 난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예입니다. 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한 것도 아이 키우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아파도 치료할 의사가 없죠. 오늘 보건복지부가 아픈 아이를 위한 대책을 내놨는데 어린이 병원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자꾸 의사가 부족하다는데 병원만 늘리면 어쩌겠다는 건지 김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 병원을 찾아 소아과 부족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저희들이 잘할 때보다도 지금 소아과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진료 체계를 저희들이 조금 더 어떤 이런 공공정책 면에서 더 보강을 해가지고 복지부에서도 아픈 아이가 걱정 없이 진료를 받게 하겠다며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아암 같은 중증 환자와 한밤중에 아픈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늘린다는 게 핵심입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14곳으로 늘리고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달빛 어린이병원도 100곳까지 확대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정원도 못 채우는 상황에서 병원만 늘리는 건 의미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소아과 전공의 정원은 5년째 미달되고 있습니다. 달빛병원을 100개를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소아과 전문 일을 하면 밤 11시까지 일해야 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녁 6시까지 일해야 겨우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며. 복지부에서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신생아의 입원 수가를 50% 늘리고 공공전문센터에는 시범적으로 적자 보상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저출산과 수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소아과 의사 부족은 더 심해질 거라고 지적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니 또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파주시 의회 의원들이 연수라며 스페인으로 떠났는데 그 일정이 관광 코스라 세금으로 놀러 갔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원이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규정을 피해서 딱 한 명만 남겨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방송 중이라고 표시된 시의회 본회의장. 정작 들어가려 하니 문이 잠겼습니다. 의원실에 의원들은 없고 사무국 직원들만 출근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디 가셨어요? 이제 연수가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 어제부터 10일 동안 스페인 연수를 떠났습니다. 일정표를 보면 오늘은 두바이 공항에서 환승하면서 문화 탐방을 했습니다. 이런 탐방과 투우장 견학 등이 정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뭐 인연이 있으셔서 가신 거예요? 뭐 선정 이유가 뭔가 이게 자매 결혼 이런 건 아니신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연수 비용은 7,500만 원. 하는 일은 불분명한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럽까지 가는 거고 400만 원 규모로 가다 보니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아주 의외고. 결제는 했는데 그걸 뭐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겨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의원들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던 게 출장비 심사 회의록에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시민들은 무조건 토를 단다며 우리나라가 없을 때 사고방식에서 탈피를 못해서 아쉽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장비는 가결됐고 전체 의원 15명 가운데 14명이 떠났습니다. 전원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전체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어떤 그 재량 규정이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자 외유성 출장 소식은 잦아졌습니다. JTBC 조소입니다. 이게 파주시 의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동두천시 의회도 지금 유럽에 있고 앞으로 해외 가겠다고 밝힌 곳도 적지 않습니다. 세금 낭비라는 비판에 다들 선진 정책을 배워오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디서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뭘 배워오는 건지 이승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도심 가운데 운하에 크루즈선이 지나가고 조명 비추는 밤거리엔 인파가 북적입니다. 지난 18일 경기 동두천시 의원들이 출장 온 곳입니다. 어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광장과 시청사를 둘러봤습니다. 일정표대로라면 오늘은 독일 쾰른 대성당을 방문하고 내일은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들릅니다. 스타트업 기업을 방문하는 것 말곤 대부분 유명 관광지 견학입니다.
출장 목적은 도시재생 선진 사례 접목, 국제적 마인드 향상입니다. 세금 6,700여만 원을 들여서 떠났는데 일정표에 현지 전문가나 공무원 등을 만나는 계획은 없습니다. 5년 만에 이렇게 수임되시는 거고 그 작년에 이태원 참사 때문에 취소되셔서 이번에 저희도 고심 끝에 기초단체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문제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도 세종시 의회, 순천시 의회 등이 비슷한 출장을 다녀왔거나 갈 예정입니다. 왜 해외 연수를 나가느냐라고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내용이 채워져야 되는 거죠. 의원들이 출장 비용을 사실상 셀프 심사하기 때문에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출장 목적에 맞는 계획인지 사전과 사후에 검증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구하는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999년부터 집계됐는데 올 1월이 보시는 것처럼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겐 정말 힘든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중소기업에선 사람을 구하지 못해 난립니다. 구인난 역시 최고라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회사의 얘기를 유선희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전 직원이 떠나고 중소기업 대표만 남았다는 회사를 소개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순차적. 릴레이 아저씨. 아니 진짜 웃긴 게. 공개 2주 만에 150만 명이 볼 정도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직원 2명이 들어왔지만 임시직입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보장하고 중소기업 평균 이상 연봉을 제시했지만 붙잡기엔 부족했습니다. 구인 광고를 내도 젊은 지원자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50대 남성분들이 좀 지원율이 좀 많고요. 좀 젊은 분들이 한 40대 후반. 정밀한 기계 부품을 만들다 보니 중장년층을 고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시도는 해봤죠. 2, 3년 전에는 계셨어요. 근데 컴퓨터 만지는 거를 조금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결국 또다시 대표 혼자 일할 처지입니다. 지금은 다 하고 있죠. 예, 뭐 생산도 하고, 예, 뭐 납품도 하고, 영업도 하고. 떠나가는 직원은 회사 위치를 보다 중심가로 옮겨보라는 쉽지 않은 해법을 내놨습니다. 우리가 기계를 들고 판교로 가면 어때? 많이 올 것 같아? 여기보다 많이 오지 않을까. 다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자체의 구인구직 행사장. 정수기 조립업체 면접에 20명 넘게 몰렸지만 모두 60대였습니다.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면접을 보러 온 50대 남성은 10초 만에 합격했습니다. 아니, 마스크 벗어보세요. 마스크 벗어봐. 씨, 다시 왔잖아. 퇴장. 내일부터 출근하자고. 어렵게 연령대의 간극을 좁혀봐도 근무 환경과 급여 등 남은 장벽이 많습니다. 무시라고는 하는데 저도 좀 마음 부담이 있어서 라인 작업이라는 게 뭐 한정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과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 사이에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잔업도 있어요. 토요일도 8시간 일을 하는데 5일로 근무하는 데를 알아보고 있거든요. 10시간 서서 일을 해야 돼요. 나이가 있으니까 체력이 되려나? 좀 일이 많은 대신 그만큼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350 정도 받았는데 지금 이제 210이면 안 되는데 생활하기가 조금 그렇지. JTBC 유선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을 앞두고 저희 JTBC는 전쟁 초기 민간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곳 중 하나인 보르디안카를 찾았습니다. 두 동강 난 아파트 건물, 또 총탄 자국으로 벌집이 된 학교까지 시간이 멈춘 듯 모두 1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홍지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구 13,000명의 작은 도시 보르디안카.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전쟁이 터지자마자 불바다가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달가량 점령하고 물러났지만 1년이 지난 지금도 도시 곳곳은 여전히 폐허입니다. 건물들이 하나같이 그을리고 부서졌습니다. 9층짜리 아파트에는 도시 재건 성금을 모아달라는 QR코드 걸개가 걸려 있지만 부서진 모습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1년 전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둘로 쪼개졌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참상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Воно не забудеться, бо воно як споминається, починає цим організм цей труситься все. Оце у мене одна квартира, у квартирі все так було, двоє діток, 4 внуків. 건물 안에는 미처 챙기지 못한 집안 물건들이 사방에 어질러져 있습니다. 3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건물 천장부터 바닥까지 온통 새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그리고 문짝도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와보실까요? 건물 벽이 뚫렸습니다. 건너편 건물까지 훤히 보이는데 당시 공습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짐작케 합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거대한 흉가가 됐습니다. 학교도 전쟁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린이 600여 명이 공부하던 학교는 러시아군의 병참기지로 변했습니다. 한창 복구 중이지만 전쟁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피난 갔던 주민 상당수가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키이우 주변은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했지만 보로디앙카 주민들은 여전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로디앙카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습니다. 미국과 맺은 핵 협정도 파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전이 뜻대로 되지 않자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데 미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처음 한 국정연설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 핵카드를 꺼냈습니다. Нам стратегическое поражение хотят нанести и лезут на наши ядерные объекты. В этой связи вынужден заявить сегодня о том, что Россия приостанавливает свое участие в договоре о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наступательных вооружениях. 뉴스타트는 2010년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협정으로 두 나라가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와 운반 체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서방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내세워 러시아를 위협한다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맞섰습니다. 미 국무부가 무책임한 일이라며 강력히 비난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이 선의를 보이면 협정 중단 결정을 되돌릴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편 폴란드에서 연설을 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패배할 거라고도 장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앞서 있었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의식한 듯한 이야기도 내놨습니다. The West was not plotting to attack Russia, as Putin said today. This war is never a necessity. It's a tragedy.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이재명 대표 측과 유동규 전 본부장의 갈등이 유튜브로 번졌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대적인 폭로를 예고하자 이재명 대표 측이 법원에 막아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전이라는 이유입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난 2009년 이재명 대표와 처음 만난 계기를 밝혔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이었던 자신을 찾아왔던 겁니다. 이재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알라딘 램프의 진처럼 문지르지도 않았는데 나타났어요. 유 전 본부장은 앞으로 100화가 넘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장기 폭로전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에 유 전 본부장을 제지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자신의 재판부에 제지 요청 이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정 전 실장이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다며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이 재판정 밖에서 여론전을 펼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겠습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습니까? 이 대표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고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법인카드로 2억 5천만 원을 쓴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최근 검찰이 추가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건데 검찰은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장소를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현금 1억과 명품 와이셔츠를 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유착 정황이 더 나온 건데 법인카드를 포함해서 전방위 뇌물이 갔다는 겁니다. 금품이 전달된 건 2019년 7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5천만 원씩 2번 현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이화영 부지사 머리글자가 적힌 명품 와이셔츠도 제작해서 줬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등 2억 5천만 원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 검찰은 돈을 전달한 장소, 돈을 운반한 차량 운행 기록, 통화 내용 등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증거를 토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동북아 평화경제협회 사무실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뇌물 대가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과 북한 고위급 인사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대북 호재가 알려지자 쌍방울 계열사 주가는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김 전 회장에게 왜 뇌물을 줬는지 묻자 비겁하게 뒤로 숨지 않겠다고 비서실장을 통해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며칠간 잠입 취재를 해봤는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는 제도의 허점 속에 일탈 장소로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06년생 개띠도 있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전좌석 흡연 가능이라고 적힌 계단을 슬리퍼 차림의 여성 2명이 걸어 올라갑니다. 계산대 앞에 잿더리 2개를 내려놓고 커피를 주문합니다. 흡연 카페로 불리는 곳입니다. 신분증 없죠? 미성년자 맞아요? 몇 살이에요? 커피 마시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담배는 피면 안 되잖아요. 취재진이 사흘간 만난 청소년만 10여 명입니다. 연령대도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06년생 개피. 형 피게 내주는 것 같아. 여기가 사실 마스코트. 일단 랜드마크 같은 거예요.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 사람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담배를 피웠다고 처벌되진 않습니다. 경찰도 왔었어요. 사장님, 안 먹죠. 저희 돈 벌어. 피는 게 불법이 아니잖아. 14세 이상 국민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카페 면적은 110제곱미터, 업주는 14제곱미터만 식품 접객업으로 신고했습니다. 그 외의 공간에서 담배를 피워도 법에 안 걸리는 겁니다. 구청의 위생 그걸 허락을 받고 저희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담배 못하게 하는 것보다 떳떳하게 공장이 돼야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은 이제야 조사에 나섰습니다. 환경처분을 할 거예요. 나머지 공간도 식품 접객업으로 다 신고를 해라. 저기서 담배 못 펴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업주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어떤 코인에 투자하면 수백 배 수익을 낸다. 코인 열기 때 이런 광고 문자 많았는데요. 사기였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100억 원 넘게 돈만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금고 안에도 비닐 가방 안에도 5만 원권 지폐가 가득합니다. 달러 뭉치도 보입니다. 집안에 펼쳐놓은 현금 뭉치만 수십 개, 12억 5천만 원 상당입니다. 한 코인 발행업체가 코인값을 조정하고 빼돌린 돈의 일부입니다. 국내 4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에 상장된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유명 연예인을 내세워 광고를 하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명 리딩방을 통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원금 보장과 2000% 고수익을 약속하는 문자를 뿌리고
응답한 사람들을 텔레그램망에 초대해 고급 정보를 주는 척한 겁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믿고 코인을 사 가격이 오르면 업체는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팔아치웠습니다. 이렇게 105억 원을 빼돌렸고 업체와 리딩방 조직은 수익을 절반씩 나눴습니다. 결국 일당 30명의 덜미가 잡혀 검찰로 넘겨졌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거래소에 보관 중인 10억 원어치의 업체 관계자 코인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 조치했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외국에서 온 며느리부터 소라캐며 브이로그를 찍는 MZ세대까지 요즘 제주에서 볼 수 있는 해녀들 모습은 참 다양한데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바다에 밀착카메라 이혜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해 풍요를 기원하는 공연입니다. 물안경을 쓴 이들은 해녀. 이번엔 진짜 바다로 나갑니다. 나 쑥해야 니가. 이 쑥해서 이렇게 닦는 거. 오, 이렇게 닦으면 뭐가 좋아요? 눈이 환하게 기름이 안 끼어. 산소통도 없는 맨몸. 숨을 크게 쉬고 물에 들어갑니다. 돌미야. 이거 완전 맛있어. 욕심은 버리고 바다가 허락하는 만큼 머뭅니다. 두개 잡았다, 델리야. 해녀들은 안전을 위해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태왁이라 부르는 부표로 다른 해녀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이 태왁 위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방금 해녀분들이 건져 올린 성게인데요. 반으로 갈라봤더니 이렇게 노란 성게 알이 그대로 보입니다. 맨손으로 먹어. 먹어도요? 달지. 맛있어요. 강인함과 연대정신으로 대표되는 해녀의 삶은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한때 2만 명이 넘던 해녀 수는 계속 줄어 이제 3,000명 남짓입니다. 10명 중 6명은 70을 넘겼습니다. 생계를 위해 대부분 밭농사도 같이 합니다. 이 마을의 막내 해녀는 46살,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우리 새어머니가 해녀. 해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왜냐하면 필리핀에서 이런도 해녀가 없어요. 제 고향과 바다가 멀었어요. 해녀의 명맥을 잇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해녀 학교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엔 졸업생 사진이 걸려 있는데 50명 가까이가 실제 해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와요. 지금 아예 뭐 한 달 정도는 휴가를 내가지고 여기서 살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10년간의 회사 생활을 접고 해녀가 된 1987년생도 있습니다. 사무직이었거든요. 진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또 내가 이렇게 계속 이제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도 될까? 아무런 연고도 없었지만 3년 전 제주로 내려왔습니다. 해녀가 되고 싶다고 하자 50년 차 해녀는 선뜻 물안경부터 물려줬습니다. 이거 너 얼굴에 맞으면 써라 해서 회장님 성함 위에 이제 제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해녀 유튜버이기도 한 문 씨는 사원증 대신 해녀증을, 가방 대신 그물을 챙기는 삶에 만족합니다. 물질도 하고 뭐 봄에는 고사리 캐러 다니고 그게 또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해녀는 물려받은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직업이 돼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해녀의 삶에 담긴 가치는 여전합니다. 맨몸으로 들어간 물속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밀착카메라 이혜원입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져보니 대부분 사고가 여기서 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학교 인근 골목, 노란 학원 버스가 주차된 자동차를 피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차들 사이 좁은 공간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렇게 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차가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고도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8%가 이곳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뭐도 뭐 그렇게 싸도 차 가는 사람들이 그걸 신용을 안 하니까. 이제 전기장터는 되게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빵빵 돼가지고 놀란 적 있어요. 서울시는 이면도로에 높낮이 차이를 두거나 색을 달리해 보행로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폭이 8m가 넘지 않아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골목에선 제한 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바닥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늘려 횡단보도 안전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잊을만 하면 걸려오는 사기 전화, 보이스피싱. 지난 5년간 피해액만 3조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전화 음성이라 범인이 누군지 또 몇 명인지 밝히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앞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인공지능으로 범인들의 목소리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직접 시연해봤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주로 검사나 수사관인 척 역할을 바꿔가며 대본대로 연기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첨단범죄 수사 1부의 최태호 수사관이고요. 첨단범죄 수사 1부 소속의 최태호 수사관이고요. 최태호 수사관 찾으시면 됩니다. 이 범인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넣으면 수사기관이 가진 만 개의 파일에서 같은 목소리를 찾아냅니다. 인공지능이 주파수를 분석해 단숨에 찾는 겁니다. 천여 명의 화자로부터 100만 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저희가 AI 훈련을 시켰습니다. 범인 350명의 목소리를 넣어 분석해봤습니다. 같은 범인의 목소리 파일끼리 묶입니다. 51번과 33번은 같은 그룹으로 묶였습니다. 범행 당시 음성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사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검사님께 내선으로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네, 전화 연결했습니다. 범검사가 지금 본인이 지금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름을 김민철입니다. 이전 범행에서 둘은 한패였습니다. 인공지능이 1단까지 가려내는 겁니다. 이 기술은 곧 경찰서마다 도입돼 범인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미국 유명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내로남불이란 말이 나옵니다. 루이비통은 평소 이런 데 예민하고 또 단호하게 대응하는 회사로 유명했기 때문인데요.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온라인과 신문 지면에 실린 루이비통의 광고 사진입니다. 모델 뒤를 장식한 작품은 미국 현대미술의 거장이라 불리는 조앤 미첼의 그란데 발레 14입니다. 그런데 루이비통이 이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앤 미첼 재단은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루이비통의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작품을 광고에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의 이런 행태는 자사의 저작권 침해에 무관용으로 대응해온 것과 대조됩니다. 2015년 국내에서 루이비통의 이름과 로고를 차용한 치킨집이 문을 열자 회사 측은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치킨집은 1,000만 원이 넘는 강제 집행금을 내야 했습니다. 국내의 한 화장품 브랜드도 화장품 케이스 겉면에 루이비통 로고와 비슷한 문양을 넣었다가 5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조류 독감이 유행 중인 페루에서 바다사자 수백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에콰도르에선 어린아이가 감염되는 일까지 일어났다는데요. 오늘의 모바일 디 이슈 시작합니다. Lo que inicialmente empezó con pelícanos el año pasado, recordemos, ahora les está afectando a estos mamíferos marinos.
네, 국회에 나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기소 과정에 내부자 거래 여부는 기소되지도 않았죠. 정말 한 톨의 증거라도 있었으면 기소를 했을 텐데 증거가 없는 겁니다. 거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네,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대로 증거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못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아예 이복현 금감원장 말대로 증거를 찾았더라도 형사법상 유죄를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복현 검사가 아니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라면 증거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범의 말 그대로 7초 뒤에 주식 거래를 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사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금융감독원장의 엄격한 잣대는 과연 증거가 없다고 확신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NBA 문을 두드려온 이현중 선수가 하부리그인 G리그에 합류했습니다. 대학 선배 스테픈 커리가 뛰는 골든스테이트 산하 센타크루즈에서 뛰면서 꿈을 향한 도전을 이어갑니다. 쓰러지면 좀비처럼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계속 도전할 예정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모처럼 스케이트를 신고 음반 위에 올랐습니다. 피겨 꿈나무들을 지도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 특별 강사로 참가한 김연아의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과도 반가운 재회를 했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센터 연결합니다. 자, 이재승 기자. 오늘 낮부터 추위가 한결 풀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올해 벚꽃이 언제쯤 필지 벌써 알아봤다고요? 네,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최대 일주일가량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20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부산 24일, 광주 26일, 대전 29일, 서울은 4월 2일에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평년보다 4일에서 많게는 7일가량 일찍 꽃이 피겠습니다. 보통 벚꽃은 개화 직전에 기온 변화가 중요한데요. 우선 2월에 전국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도 정도 높았고요. 또 3월 기온도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기온 전망을 보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10%에서 20%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50%, 40%에 이릅니다. 벚꽃은 개화한 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요. 남부지방은 오는 3월 31일에서 4월 5일까지, 중부지방은 4월 5일에서 11일까지 벚꽃이 만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봄꽃 축제도 이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벚꽃 얘기하니까 이제 정말 봄의 문턱에 들어서는 느낌이 드는데요.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오늘 밤 늦게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 쪽이죠. 그리고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눈이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이 중서부 지방과 전라북도에서는 내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츰 구름이 끼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도에서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 높은 산지, 그러니까 지리산이나 제주 산간 지역에선 1cm 안팎의 눈이 살짝 날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보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등 오늘보다 3, 4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 전주 9도, 대구 1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네, 당분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서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앞서 다뤘던 저출산 문제를 황명진 고려대 공공사회학과 교수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